네, 영상을 또 날렸습니다. 전 분명히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설명을 했는데 가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질정 연구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또 날려먹었어요. 현타가 또 찾아옵니다. 이게 혼자니까 이래, 혼자서. 네, 좀 마음이 또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요. 다시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집중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전 영상에서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양적 연구 방법은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지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이 양적 연구 방법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 현상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담겨져 있는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네, 여기 써져 있죠. 아까 썼는데 제목은 그냥 안 지웠네요. 어쨌든간 그럼 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적 연구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의미 해석을 중시합니다. 그죠? 제가 이미 계속 강조를 했네요. 의미 해석을 중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이제 1차원적이고 이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양적 연구 방법이 방법론적 1원론에 존재한다면 방법론적 무슨 론일까요? 질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2원론이 되는 겁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유출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게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세 번째,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인 통찰. 이 직관적인 통찰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한답니다. 의미 파악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네,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놓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과 다르게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답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 그럼 뭘까요? 1원론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다면, 같다고 본다면 얘네 둘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대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특성이 다르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하나 필요하고 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또 따로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방법이 몇 개여야 돼요? 맞습니다. 방법이 2개여야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양적 연구할 때도 했던 소개했던 사례 연장선인 건데요. 자, 분명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는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서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네요. 소위 말하는 이제 카사노바라고 불리는 분들,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 이분들은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굉장히 연락을 세심하게 치밀하게 주고받습니다. 정말 연락을 잘해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연락을 정말 잘하는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때요? 당연히 다르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연락을 더 치밀하게 잘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마치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그 행동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냥 이 사람은 그 연락하는 상대방을 내가 벗겨먹을 내 생계를 유지하기는 수단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좋은 옷, 명품 옷을 뺏어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얻어 타고 심한 경우에는 집까지 얻어 쓰려고 이렇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에는 아무리 많은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진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상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
그 동기,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질적 연구는 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반대 사례는, 자, 그러면 연락하는 빈도가 낮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연락하는 빈도가 낮더라도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연락을 저도 많이 주고받는 걸 좋아하고 연락을 빠르게 답장 오는 걸 선호했는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이게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출근을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고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일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답장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답장 속도의 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여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제 처한 상황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연락하는 빈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듣고 있죠? 뻔뻔해졌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간 그래서 연락하는 빈도가 낮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연락하는 빈도가 높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락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네. 사례가 제 얘기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례를 넣어버려가지고 갑자기 당황해서 설명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2번 다시 찍고 이제 3번 다시 찍기 싫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무튼 이해는 되셨죠? 느낌이 오셨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왠지 쑥스럽군요. 그 다음에 이 질적 연구 방법은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직관적인 통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이 직관적인 통찰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이 이제 막 만남을 시작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그럼 이들의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을까? 맞습니다. 연락을 정말로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은 우습게 주고받을 거예요. 카톡을 보내면요, 숫자 1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보내자마자 사라질 거예요. 왜? 지금 그 카톡 상태창에서 그 대화창에서 나가질 않으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막 수많은 얘기를 나누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냐고요? 네, 지금은 그러진 않네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근데 이렇게 연락을 이게 많이 주고받다가 제가 그랬듯이 다른 연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간에 점점 사랑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만남을 이어나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빈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처음엔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막 무리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은 무리해서 연락을 주고받진 않고 본인이 하는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주고받되 조금씩 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과 자연스러운 변화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더 깊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을 많이 주고받던 커플들이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연락 오는 텀이 길어져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막 3, 4시간, 많게는 막 7, 8시간, 막 9시간 후에 답장이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연락 오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왠지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식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안 좋은 찜찜한 마음이 들겠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제 연락 오는 빈도가 더 늦어지기 시작해요. 연락 오는 텀이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음날 연락이 오고,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 연락 못해서 미안,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답장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나와 이 사람이 정말 몇 주 만에 만나기로 한 데이트인데 갑자기 미안해, 나 다른 약속이 생겨서 그 약속을 가봐야 돼. 나 알고 보니까 그냥 친구랑 만나서 놀러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약속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이 약속이 점점 우선순위에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과 내가 왠지 조만간 어떻게 될 것 같다? 조만간 헤어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촉, 이게 오잖아요. 그 느낌과 촉이 바로 직관적인 통찰입니다.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요, 때로는 수치화된 통계화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연구자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느낌과 촉이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 느낌과 촉으로 그 현상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그 연구 대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통찰이 질적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동글뱅이 4번에 보면 장점은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답니다.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해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단점은 연구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 힘들다.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 현상을 해석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연락이라는 현상을 해석할 때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뭐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화되고 통계화된 눈에 보이는 자료는 없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현상을 해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관적 가치 개입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니까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양적 연구는 의미는 파악을 못하지만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지식을 얻긴 유용하고, 질적 연구 방법은 그런 보편적인 지식이나 일반화된 지식을 얻긴 힘들지만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유용하니까 서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요즘의 연구 추세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적 연구 방법을 빗댈 수 있는 재밌는 사례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건 이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였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 최고의 사랑이 나왔을 때 커플입니다. 김숙 씨랑 윤정수 씨고요. 저는 이때 이 프로가 왜 핫한가 하셔서 궁금해서 좀 봤었는데 꽤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장면은 김숙 씨랑 윤정수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고요. 서로 오랜 그 개그맨 선후배 연예계 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낸 선후배 관계잖아요. 근데 서로 가상 결혼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인 걸 확인했을 때 서로 되게 절망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엔 싫어했지만 이들의 케미가 어땠어요? 엄청나게 케미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둘이 막 서로 진짜 실제 결혼을 막 응원한다는, 시청률 몇 % 넘으면 실제 결혼한다는 막 공약도 내걸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방송에서 비춰지는 화면으로 보면은 이들이 실제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들은 아무리 그렇게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스킨십을 했다고 한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사실 철저하게 어떤 관계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은 그냥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락을 하고 스킨십을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이건 이제 최고의 사랑의 또 다른 커플인 오나미 씨와 허경환 씨고, 저는 딱 이 두 커플이 나오는 거를 끝으로 이 예능 프로를 보지 않았어요. 이 두 커플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이제 오나미 씨랑 이제 허경환 씨가 커플이 됐을 때, 오나미 씨는 상대방이 허경환 씨인 걸 알고 있었고, 허경환 씨는 상대방이 오나미 씨인 걸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들은 이제 개콘 선후배로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는데, 오나미 씨가 허경환 씨를 실제로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나미 씨는 커플 상대방이 허경환 씨인 걸 알고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들의 첫 만남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한강 유람선에 탔는데 이제 오나미 씨가 뒤태가 되게 아름다우시잖아요. 물론 앞모습도 아름다우시지만, 근데 이제 뒷모습으로 이렇게 허경환 씨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허경환 씨가 이게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데, 뒷모습만 보고 막 설레다가 딱 뒷모습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오나미 씨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허경환 씨가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막 유람선을 막 누비며 막 도망가요. 그런데 결국에 오나미 씨한테 잡히는 장면이 1화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는데,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지만 결국엔 이들도 케미가 잘 맞아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처음으로 오나미 씨 집에 허경환 씨가 놀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나미 씨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주는 장면인데, 자 실제로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상대방한테 요리를 해주니까 막 설레잖아요. 요리에 집중을 안 하고 막 자꾸 허경환 씨 막 힐끔힐끔 보면서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환 씨가 그런 오나미 씨의 모습을 보고 다치니까 앞에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막 오나미 씨 막 설레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어머 허경환 씨는 여자를 설레게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막 좋아하니까 허경환 씨가 내 눈 다치니까 앞에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이들도 케미가 참 잘 맞았었죠. 그래서 이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실제로 막 진짜 진심인 것처럼 나중에는 느껴졌어요. 서로 스킨십도 하고 뭔가 연락도 많이 주고받는 것 같고 행동만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사랑의 감정이 느껴졌지만 사실 이들도 철저하게 무슨 관계다? 이들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양적 연구 방법은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면 질적 연구 방법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왠지 이 포즈가 제 시그니처 포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은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행히 두 번째 시도한 영상은 잘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사회문 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으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위해 키워드를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오늘은 판서 모양으로는 안 예쁠 것 같긴 하지만 여기 공간이 여백이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다 양적 연구의 키워드, 여기다 질적 연구의 키워드를 써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의 키워드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보편성,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게 양적 연구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선 뭐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증거 자료. 어떤 증거 자료? 수치화되고 통계화되고 수량화, 계량화된 이러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는 이걸 전제한 채 연구를 진행을 한대요. 맞습니다. 방법론적 일원론이죠. 방법론적 일원론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였어요. 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그대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면 된다 해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해당하는 이것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네요. 이게 바로 가설입니다. 이 가설 안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추상적인 개념일 때 측정 가능한 개념을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개념의 조작을 가해서 새롭게 정의한다 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양적 연구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키워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좀 보기는 안 좋지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자,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다르게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뭘 파악하는데?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나 가치와 같은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미, 동기, 내면세계, 해석, 맥락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양적 연구 방법과 다르게 방법론적 이원, 방법론적 이원론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하나,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하나 필요하죠. 그 방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때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느낌, 촉에 해당하는 무엇을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직관적인 통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수능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 방법이 있다면 이 연구 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겠죠. 수능에서는 이 개념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둘을 이제 수능에서 맨날 내고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또 구분 기준은 제가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바로 가설 설정의 의무입니다. 가설이 있으면은 양적 연구고요. 아무리 수능 지문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가설 설정 단계가 있으면 그냥 양적 연구로 가시면 돼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질적 연구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 핵심 키워드도 구분 기준도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문화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태도를 기르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방법 같은 데서 이미 이걸 적용해서 뭔가 과제를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과제를 이걸 가지고 더 잘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트 메뉴인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연구 방법만 섞여 있는 제가 수능 기출문제가 아닌 갑자기 생각이 수능 특강 그 문제를 제가 하나 실어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 해설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푸셨다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다음 글의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네요.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이 가는요, 가 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대요. 이게 핵심이죠.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 중에 뭘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하는 가는 뭐가 되는 거죠? 가는 양적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맞습니다. 방법론적 유언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네요.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을 하셨으면 됐고요.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 쉽게 분별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가는, 즉 양적 연구는 수량화된 정보의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한대요. 수량화된 정보의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 뭘 발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현상의 규칙성이 내재해 있음을 중시한대요. 규칙성. 제가 굳이 키워드엔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이죠. 이 규칙성, 법칙성을 강조하는 건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를 가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고 본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 즉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건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배운 방법론적 일원론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적용력, 응용력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게 또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양적 연구에 대한 표현이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보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중시한대요. 일반화를 중시하는 건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와 가를 서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오늘 문제는 상당히 쉽죠.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배운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좀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개념을 제대로 복습도 하시고 본인의 것을 완전히 소화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